오늘 학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연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석연구단 김창희 단장님입니다. 김창희 박사님은 우리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현재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흑술 부회장, 그린수소 생산분과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알칼라인 수전의 핵심기술개발연구단 사업단장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Frontiers in Chemistry 어소시에이트 에디터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Development of Green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과의 선배님이신 만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창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학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받자마자 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입사해서 줄곧 계속 좀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학위를 그 배터리 쪽으로 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이제 변실 교수님이셨고요. 그래서 배터리 쪽을 계속 연구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수소 분야에 티오가 나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고 전기학 쪽 분야의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요. 지원을 했고 그로부터 계속 입사한 이래로 수소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는 전기화학이고요. 그래서 그 수소 기술 중에서도 이제 수전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그 내용 방금 좀 소개해 주신 그 내용처럼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린수소 생산 기술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핵심적인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전의 기술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목요 방문한 지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잠깐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뭐 제가 이제 학위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전자전산과는 이렇게 뭐 연예인도 오고 이렇게 강연을 좀 하더라고요. 세미나 시간에. 근데 항상 우리 신소재공학과는 이렇게 기술적인 분들만 모셔서 세미나를 해서 옛날에 한참 불만이었는데 오늘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수소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그 시각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왜 수소 경제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그린수소 생산 기술은 또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수소 생산, 그린수소 생산 기술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유익 있게 봐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늦게 시작해서 뭐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좀그 시간이 조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많아서 최대한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그림은 이제 저희 그 수소 경제 사회를 갖다 표현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고 나타낸 그림인데요. 뭐 독자적으로 저희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현재 뭐 유럽이나 일본 또 미국에서도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보기에는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 화석연료 기반 사회에서 청정한 수소 중심의 그 구조로 전환된다는 미래 경제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일단 이 동그란 라인이 전력계통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분이 가스계통 라인이고요. 우리가 보통 전력계통하고 가스계통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전혀 서로가 호환될 수 없는 굉장히 분리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전기 쓸 때 보면 그냥 코드를 이렇게 꽂으면 전기를 쓰고 있고요. 가스는 뭐 보일러라든가 또는 집에서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수소경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런 전력계통하고 가스계통이 쉽게 호환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가스계통에서 전력계통 가는 부분은 지금 화석연료 사회에서도 가능한 기술입니다. 가스 터빈 발전이라든가 또는 뭐 수소연료전지 발전 부분도 우리가 가스에서 전력으로 가고 있지만 전력에서 가스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불가능했었거든요. 수소경제로 사회로 가게 되면 전력계통이 가스계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늘어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렇게 상호 호환된다는 부분은 그만큼 에너지의 사용에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그런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DO에서 그리는 수소경제사입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비슷합니다. 전력망이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망이 있는데 이런 가스망에서 전력망으로 갈 수 있는 파워 제너레이션 부분이 있겠지만 전력망에서 다시 가스로 가는 이런 수소 생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특징은 이런 가스망이 그 셰일가스 등 그런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가스망에 좀 더
그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미국 DO에서 그리는 수소 경제 사회고요. 유럽에서는 조금 더 그 나타내는 전력 계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생에너지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미국의 수소 경제 사회와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요국에서는 이제 수소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에서도 이제 보고되고 있겠지만 현재 12개 국가가 수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분야에서 해외 선도국으로 나서겠다고 해서 수소 전략을 2019년도 발표를 했지만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수소 전략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뭐 독일, 유럽 등에서도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가 아젠다로서 수소 전략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2개 국가고요. 지금 현재 11개 국가가 발표를 대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가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소 쪽에서는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1개 국가, 대다수 이제 국가들을 보시면 웬만한 선진국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수소 경제를 부르짖는가 보면 아마 이제 패권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화석연료에서 수소 에너지로 기술 패권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우리한테 좀 강하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화석연료 사회에서의 어떤 패권들이 수소 사회로 하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긴 좀 어려울 거거든요. 기존 우리가 이제 그런 패권에서 뒤처져 있던 국가로서 수소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쪽에서도 그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부분의 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화석연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93.5%의 그 원유를 해외에서 원유가 아닙니다. 전체 에너지를 수입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존에 95%가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원유가 어떻게 오는지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조금 더 멀리 가는데요. 페르시아만에서 쭉 들어와요. 여기가 말레카 해협인가?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리가 한 25,0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지킬까요? 이 해로를. 이게 미국 제7함대가 지금 이 원유 수송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이 말레카 해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폭이 좁은 데는 한 2.4km 정도뿐이 아닌데요. 그리고 암초들이 많아가지고 배들이 굉장히 느리게 가서 여기가 굉장히 해적들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유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못 지키고 미국 제7함대가 그러니까 제가 그 조사를 좀 해봤더니 항공모함이 6척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투기가 2,000대 정도가 지금 여기 포진해 있는데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그 에너지에 대한 그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잠깐 위기감이 좀 와요. 그러니까 90 몇 퍼센트를 우리가 수입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미국이 셰일가스가 좀 증가가 되면서 원유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이 원유를 수송로를 지키지 않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패권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 부분인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수도를 뺏기고도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있지만 석유 수송로를 뺏기고서 전쟁에 이긴 나라는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 석유가 없어서 코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석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술들이 도입된 것처럼 그만큼 에너지는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헨리 키신저라고 있는데 20세기 외교의 신이라고 이제 얘기됩니다. 근데 석유를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식량을 장악하면 인류를 장악할 수 있고 화폐를 장악하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편안하게 쓰고 있고는 하겠지만 대다수가 지금 굉장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굴욕적이게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가의 어떤 존망과도 관련된 그런 만큼 에너지가 패권이라고 얘기할 수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방금 이런 문제들, 화석연료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제 수소로 가는 얘기를 할 때 에너지 환경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더 크게 볼 수 있는 부분, 물론 더 크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특히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에너지 안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12개 국가 중에서 이렇게 그 수소 사회를 천명한 국가들을 보면 대다수가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그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전략들을 이제 세부적인 방안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하게 눈에 뜨는 내용들이 보면 뭐 그린 수소 얘기가 좀 많이 보여요. 지금 한 두 줄 정도 분이 안 되죠. 그린 수소 떠 있고 뭐 여기서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수전해라는 용어가 좀 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도 그렇고 수전해라는 용어가 떠 있고요. 그러니까 대다수 나라들이 지금 어, 짧은 전략을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에 수전에 그린 수소라는 용어가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저에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년까지 6기가와트의 수전해 장치를 그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깔린 수준이 100메가와트 정도가 돼요. 100메가와트에서 6기가와트로 간다면 24년이면 지금 21년도고 한 3년 정도에 1년에 2기가와트씩 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1기가도 안 깔려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도전적인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앞다퉈서 그린수소로 가겠다는 의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그린수소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대두됐고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수소 로드맵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그린수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회의적인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부분에 의하면 지금 그 어떤 타국 그 해외의 어떤 다른 선도 국가들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의 그 저희들의 어떤 로드맵의 어떤 방향 전환 이런 부분들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린수소에서 중요성을 외치기 시작한 거는 이런 유럽들의 어떤 선언 이후에 조금 자신감을 얻어서 그 이후에 그런 강조가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저희 그 원장님께서 그 작년 12월 달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수소 기술 혁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지역적인 편제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 기반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기회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든 또 수소 사회든 어떤 이런 그 화석연료의 어떤 전환 부분에서는 그만큼 기술에 대해서 그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 수소가 킬로그램당 8,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물론 그레이 수소입니다. 메탄부터 수소를 전환해서 CO2가 배출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8,000원 됐던 부분들을 그린 수소를 점차적으로 접목시켜서 부족한 부분들은 해외에서 공급을 받고 블루수와 그린수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2040년도에는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50년도에는 2,000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킬로그램당 3,000원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료전지 넥소차를 타시면 킬로그램당 100km를 달려갑니다. 우리가 100km를 그 달려간다고 하면 보통 연비 자동차를 따지면 1리터당 한 뭐 12km를 간다고 하면 한 8리터 정도? 그 정도 되는 가격인데 8리터 지금 그 원유 그 휘발유 값을 따지면 한 10,000원이 넘을 겁니다. 1,500원씩 따져도요. 근데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라면 이미 한 4,000원 정도에서 지금 기존에 뭐 세금 같은 걸 다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기존의 휘발유 가격하고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30년 이후가 되면 지금의 휘발유 가격보다 좀 낮추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느냐? 다 기술입니다. 어떤 들어오는 어떤 그 원자재가 쌓여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만이 이 가격의 저감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기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 기존에 우리가 의존했던 그런 해외의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 지금 수소사에서의 어떤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전해로 들어가게 되면 수전해가 이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 탄소 중립하고 잠깐 연결드리면요. 기존의 수전해 장치는 전력망에서 그대로 물려서 썼습니다. 아까 처음 그린 대로 그리드망이 있었고 가스망이 있었잖아요. 그 그리드망에서 그대로 따가지고 전력을 그러니까 전선에서 따오는 겁니다. 따와서 바로 수전해를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2030년도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한 60%의 재생에너지가 깔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40%는 나머지 화석연료라고 하면 1kg의 수소를 만드는데 11.1kg의 CO2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나머지 40% 정도에서 석탄도 있을 거고, 뭐 가스 터빈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CO2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전기를 갖다 쓴다면. 근데 만약 2050년도가 돼서 90%의 모든 전력망이 90%가 재생에너지라고 한다면 3.1%로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전력망에서 끌어다 쓰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CO2가 배출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내추럴 가스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CO2가 배출되는 부분이 우리가 그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11kg 정도 나오는데 별 차이 없이 수전해 장치도 CO2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수생산 방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내려오면 여기 바로 그 태양광하고 직접 연기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풍력하고 직접 연기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태양광하고 연결하면 1kg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풍력하고 연결하면 0.5kg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조사들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패널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제조 공정과 그다음에 수준의 장치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때 생산되는 CO2량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태양광 패널은 그 폴리실리콘에서 인곳을 만들어서 패널을 만들 때까지 들어가는 그 생산 공정에 전력을 씁니다. 그러면서 CO2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스 터빈을 만드는 것보다는 윈드 터빈을 만드는 것보다는 2배 이상의 CO2가 배출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년도까지 가면 이 부분은 직접 연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50년도에 그 전력을 갖다 쓰면 재생에너지 부분이 많아서 0.6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력계통에서 끌어 쓰는 것보다는 재생에너지에 직접 연결을 해야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 중립과도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부분이라 앞으로 수전해 장치는 전력계통에서 써서 안정적인 전력을 쓰는 것은 추후 어떤 그런 기술적인 그 방향성은 그렇게 장려되지는 않고요. 재생에너지와 직접 연계하는 기술로 모든 수전에너지가 기술 개발에 중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대다수 해외 선도국들도 직접 연계하는 그 수전의 장치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지금 현재 모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물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원자력을 사용하면 조금 똑같이 CO2가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수전의 장치에 연결할 때 굉장히 피저블하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누클리어 같은 부분은 이제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재생에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 막대한 양의 물을 소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를 사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뭐 CO2 감축에 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워낙에 식물 자체가 물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자원으로서의 물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의 옵션으로서 선택해야 될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론이 길었는데요. 수전의 장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어디서 강연하게 되면 물어보는 게 어떤 기술로 가야 되는 거냐. 항상 선택과 집중을 요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전해를 제가 2004년도에 애기원 가서 처음 연구를 했지만 그 당시에 저도 굉장히 낯선 기술이었고, 정기화학에서 배우는 다니엘 셀과 일렉트로리스 셀, 그 두 가지의 어떤 배웠던 컨셉 말고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를 해본 적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전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또 돼 있지도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그, 그 지식을 갖고 있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상황이기도 해서요. 많은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SOEC는 조금 기술에 좀 시기적으로 한 10년, 20년 정도에 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다수 말씀드린 부분은 팹하고 알칼라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물로부터 수소, 산소를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전기를 집어넣고요. 근데 이제 물이 어떻게 분해될까요? 프로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분해될 때.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있을 거고요. 또는 옥시전 이온이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 타입으로만 분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을 분해할 때 어떤 타입으로 분해될지는 우리가 사용되는 그 전해질에 따라 틀려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프로톤을 컨덕팅 할 수 있는 그거를 중간에 대준다면 물은 프로톤 컨덕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을 활용하게 되면 바로 이 프로톤이 이동하는 수전해가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해질로서 또는 이제 막 자체를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걸 대주게 된다면 물 자체가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으로 분해돼서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돼서 수소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알칼라인 수전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모든 환경은 알칼라인 환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뭐 프로톤이 이동하게 되니까 이제 엑시딕 환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산소 이온이 이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고온에서 산소 이온이 이동될 수 있는 전도체를 활용할 수 있어서 800도씨 이상에서 가능한 그런 고온의 수전의 장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엑시드 환경을 갈 거냐, 또는 이제 알칼라인 환경을 갈 거냐. 거기서 사용되는 재료들은 굉장히 틀려지거든요. 기본적인 전기학 그 그림에서 푸베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알칼리 환경일 때와 엑시드 환경일 때 어떤 재료 선택지들도 바로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재료들이 굉장히 안정적일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알칼라인 환경에서는 주로 니켈 계열이라든가 금속 소재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들이 보이고요. 팸 환경에서는 그래도 이제 촉매할 승부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다수 이제 기금속 물질들을 갖추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다른 그 차이점이 있는데 현재 두 개 중에서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은 이 팸이라는 나피온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지금 잘 쓰고 있어서 이 물질이 개발됨으로써 굉장히 치밀한 고분자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밀하다 보니까 계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전극하고 막을 MEA라고 해서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접촉 저항을 줄임으로써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알칼라인은 아직 그런 막이 개발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온 교환막이라서 좀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만 거기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간 컴포짓 막이라고 해서 포러스티를 갖고 있는 그 다이아프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러한 컴팩트한 면에서는 햄보다는 조금 그 단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예, 뭐 개괄적인 뭐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수련 장치가 이제 크게 이렇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스택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의 셀들이 여러 개 합쳐진 걸 스택이라고 하고요. 이 시스템은 스택에 들어가고 BOP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스택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효율의 9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대다수 BOP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잘 튜닝된 거는 5% 정도 효율을 까먹고요. 조금 벙벙하게 만든 건 10%를 까먹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치면 한 5%의 5%의 효율을 BOP가 까먹게 되고 95%가 스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뭐 매년 틀려지긴 하는데 한 50% 정도가 전체 가격의 스택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감할 때 되면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될지 그런 부분에 스택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스택 쪽에 얘기를 좀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뭐 반응 연력학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고온 수전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실수들을 해서 잠깐 이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자멸이겠죠. 그래서 대다수가 어쨌든 그 효율을 따질 때 이론적인 필요량은 델타 H 값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수전을 하다 보면 그 깁스 프리 에너지 부분은 일렉트리컬 에너지로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인 에너지 필요한 부분은 깁스 프리 에너지가 차지하고요. 엔트로피 부분은 이제 그 열로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온으로 가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시게 되면 천도실을 보겠습니다. 쭉 올라가게 되면 전체 에너지 요구량 중에 일렉트리컬 에너지 부분이 낮아지고 열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밑으로 가면 뭐 벡터실을 보게 되면 정기적인 에너지 부분보다
더 높아지고 열 부분이 낮아지는 거죠. SFC를 연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그 고온 수전해를 보면 우리가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이제 끌어 쓴다고 하면 모든 전기들은 열에서부터 만듭니다. 터빈을 돌려요. 열을 떼어서 그 스팀으로 터빈을 떼우는데 열로부터 전기를 만드는 게 한 40% 정도 효율이라고 치면 아니 전기를 바꾸면서 우리가 열이 깎여 먹으니 열을 그대로 쓰는 게 효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으로 가게 되면 전기적인 에너지는 이미 우리의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의 전기 에너지로 보면 열에서 바뀐 전기에너지를 써야 되니 열을 최대한 많이 쓸수록 우리는 그만큼 효율을 덜 까먹고 효율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온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재생에너지랑 직접 연결을 해야 된다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재생에너지가 주로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하고 풍력이죠. 그게 정말 전기가 열을 포함하는 전기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열을 떼어서 가스터빈을 만들 때는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그 얘기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우리가 고온에서 하면 효율이 좋아요 라는 얘기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요. 우리가 뭐 고온으로 올라가면 키네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오버 포텐셜 부분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이런 연력한 관점에서 본다면 재생이라든지 직접 연결할 때 그만큼 높은 효율을 가질 거라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랑 연결할 때 어떤 부분이 큰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생에너지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태양광을 보게 되면 낮 시간대에 굉장히 출력량이 좋겠죠. 구름이 하나도 없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구름이 지나가게 되면 툭툭 전력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름이 사라지게 되면 갑자기 전력이 훅 올라가고요. 굉장히 간헐적이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굉장히 일레귤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계통에서 쓰는 것은 굉장히 깨끗한 전력을 쓰다가 이제 정말 어려운 전력을 쓰게 됩니다. 떨어졌다, 높아졌다,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가고 램프업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수전의 장치가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일까? 또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막을 통해서 우리가 디퓨전에 의해서 수소산소는 이동을 합니다. 조금씩은 이동을 하겠죠. 막이 어떻게 설계되냐가 틀리겠지만 수소는 수소 쪽 액티비티가 1이고 산소 쪽은 산소 쪽 액티비티 1이기 때문에 디퓨전에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100이라는 걸 뽑아내게 될 때는 100 중에 1만 이동하니까 1%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갖다 훅 떨어질 때 10까지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 중에 1이면 물론 1은 아니겠지만 10% 정도가 된 겁니다. 근데 수소산소가 4% 이상 섞일 때 터져요. 이건 폭발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전의 장치나 수소산소를 만들어내는 데서는 2%를 세이프티 리밋을 둬서 그 리밋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장치를 다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수전의 장치에 굉장히 안정성에 위협을 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태양광이 떨어질 때 수소 중에 산소 섞이는 게 훅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랑 연결할 때는 안전성에 굉장히 큰 위협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셀 설계나 그 소재 개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를 다시 한번 보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런 재생에너지가 직접 수질 장치를 통해서 모두 다 수소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하를 툭툭 떨어뜨릴 때 많이 못 내리는 게 만약에 내리는 게 우리가 20%까지 내렸다고 치면 그 이상을 내리다 보면 이제 수소산 섞이는 게 세이프티 리밋을 넘어가기 때문에 못 내린다고 하면 이 20%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못 내리기 때문에 수전의 장치 못 꺼요. 그건 배터리가 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 영역을 밑으로 내리는 게 많이 못 내리면 못 내릴수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배터리 장치는 커져야 되는 거예요. ESS가. 만약에 0까지 다 내릴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연결된 수전 장치의 부하 영역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걸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만큼 값싸게 수련 장치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 이상 되는 것들은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1메가와트짜리의 그 태양광이라고 치면 1메가와트의 수련 장치를 붙이게 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것들은 하루에 얼마 정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5%, 3%? 물론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걸 굳이 우리가 1메가대나 되는 장치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한 90% 정도 되는 0.9메가짜리 또는 0.8메가짜리 수련 장치를 붙이고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잠깐 받아준다면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하 영역을 100%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연구 개발에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기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주도 상명풍력단지에서 얻은 프로파일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변화무쌍한데요. 수전해 장치가 이제 그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는 특히나 그 전해질이 있는 상태에서 이온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해질들이. 그러면 프로톤이 음극으로 가고 그 케타이온이 에나이온이 그 다음에 그 양극으로 가게 되면 쭉 가고 있다가 탁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뭐 캐패시티브 차지라든가 또는 뭐 차지 트랜스퍼 리액션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시 전하 중성의 호출로 돌아갑니다. 역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존에 갔던 방향에서 거꾸로 가면서 전류 방향이 리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극이었던 것이 갑자기 음극으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음극이었던 것이 다시 양극으로 바뀌게 되고요. 나는 기껏 산화극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환한 분위기에 노출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환한 분위기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양쪽 방향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수제 장치를 껐다 낄 때 어떻게 했냐?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끌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질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질소를 퍼징 쫙 하면서 수소를 내뱉어 주다가 다 채우고 나면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룻밤을 놔둬요. 다시 아침에 시작된다. 수소산소 반응하면서 질소를 이제 조금씩 빼주는 거예요. 그게 1시간, 2시간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장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콜드 스타트에서 그 정상 상태까지 갈 때 뭐 3시간이 걸려요, 2시간이 걸려요 하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산화환원 반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극들을 쓴다면 질소 퍼징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극을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의 전극들을 이렇게 노출시켰더니 다 아주 그냥 산화되고 환원되고 다 뭐 딜라미네이션까지 되면서 다 깨지고 얼마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부하를 낮출 때 수산소 섞이는 걸 막아주는 것들, 얼마까지 내릴 수 있냐, 20%냐, 10%냐, 이런 부분들은 바로 분리막들이 막아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분리막 개발도 이제 새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그 온오프를 하다 보면 온도는 그만큼 못 쫓아가잖아요. 갑자기 계속 온하다가 온도가 올라갔다 갑자기 꺼지거나 할 때 갑자기 뭐 그 온도가 떨어지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전압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슈팅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언더슈팅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의 변화에 의해서 전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설계를 수준할 때 내가 한 3볼트까지는 내가 그 가전압까지 다 고려해서 3볼트까지가 맥시멈이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재료들이 3볼트까지 버틸 수 있는 재료를 다 설계해서 집어넣었어요. 갑자기 막 7볼트가 오는 거예요. 슈팅이 툭툭 순간적으로 오면서. 그렇게 되면 이 재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버슈팅, 언더슈팅 이런 부분들도 연계돼서 굉장히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서 셀이나 스택에도 심한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그 전압들이 몰려서 분리막이 천공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찢어지기도 하고 쇼트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수준의 장치 돌릴 때의 문제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설계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매니폴드해서 여기에 유체들을 집어넣어 줄 거잖아요. 전해질을. 그러면 전위를 가했어요. 양쪽에. 그러면 이온들이 일로 가야 됩니다. 쭉 일로 가야 되는데 막을 통해서
OH- 가고 뭐 수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보니까 저항이 낮아요. 매니폴드 쪽이. 여기보단 낫겠죠. 막이 있는 것보다. 이를 쑥 나가요. 이걸 우리가 션트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류들이 100이 일로 가야 되는데 수소산소 만드는 데 가야 되는데 바이패스 해가지고 딴 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택을 설계할 때 매니폴드 부분에 이런 저항의 차이를 서로 그 차이 요거보다 조금 높은 저항을 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셀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설계들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준의 장치 상업적으로 돌릴 때는 이 션트 커런트 잡는 것도 굉장히 큰 기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 못 갔는데 벌써 40분이라네요. 예, 그냥 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수전해를 처음 연구한 게 2004년도였고 그 오랫동안 연구도 못했습니다. 한 4년 정도 연구를 하고 맨 처음 저희는 팸을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 R&D가 어디에 투자가 됐냐면 연료전지 쪽에 투자가 됐거든요. 연료전지는 팸 연료전지하고 SFC 연료전지 쪽에 특히 팸 쪽에 많이 이제 그 집중 투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연구 그룹들이 대다수 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칼라인은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아무도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연구할 기회도 좀 없었고 그래서 알칼라인은 조금 그 판단을 좀 잘 못하는 부분인데 제가 팸을 하다가 2015년도에 알칼라인을 하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계기가 있지만 저보고 선택의 여지를 줬더라고요. 그 과기부에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기술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그때도 똑같은 저한테 옵션을 줬는데 물론 이제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알칼라인 좀 먼저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을 해서 알칼라인 연구에 좀 집중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칼라인 연구 그룹은 굉장히 좀 적어서 알칼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오해들을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알칼라인은 그 1세대, 그러니까 전력계통에 연결하는 가장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한 1980년도에 돌아갔던 그 장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개발된 기술이고 근데 대다수가 1세대 전력계통에 연결되는 기술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와 직접 연결하는 기술은 바로 2세대부터거든요. 2세대부터 들어오면서 이런 부하 변동 특성에 맞는 전극과 분리막과 셀 스택이 다 새롭게 설계된 부분을 2세대 알칼라인 수전해인데 가끔 알칼라인 수전해를 얘기하면 비교할 때 1세대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특성이 안 좋다 저런 특성이 안 좋다는데 다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1세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하는 부분들은 다 2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혀 1세대랑 전해질만 같이 전극 분리막 다 전혀 다른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해외에서도 이런 재생에너지와 직접 연결하는 기술, 유럽이 제일 앞섰습니다. 특히 독일이요. 독일도 2010년도에 착수를 시작을 했고요. 덴마크도 한 2009년, 그 다음에 미국 DOE는 2008년에 GE를 통해서 그 재생에너지와 직접 연결하는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반면 팸은 그 자체가 2세대입니다. 팸 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분리막 자체가 치밀하게 고분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하 영역을 밑에까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2세대라고 처음부터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팸하고 알칼리는 비교할 때 가끔 이렇게 1세대와 이렇게 비교할 때 보면 전혀 다른 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많은 오해가 사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팸이 우세하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알칼라인 사업단하고 그 저 애기언이 좀 사업단을 맡고 있고요. 햄 사업단은 그 키스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론칭할 때 이 최초 기획은 제가 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가보자라는 점 욕심도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이미 뭐 팸이 2세대에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팸에 대한 연구도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연구가 시작된 부분이 우리나라는 두 개가 동시에 가는 게 지금 현재 국가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끔 기업들이 그 개발한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대다수 1세대를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냐? 효율만 높이면 되는 거냐? 효율만 높였던 부분들은 옛날에
수전의 장치의 효율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쭉 보시면 부하 변동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 수치가 또 굉장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구성 확보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장치 가격은 어떻게 되냐, 요거를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 알칼라인 수전에는 한 실증이 한 5, 6년 정도 경험이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팸이 지금 그 실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과거에는 0에서 160이라니까 부하 영역이 0까지 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실증 데이터들을 보면 10 이내로 못 내리는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멘스가 최근 마인츠에서 실증한 데이터를 보면 20% 이하를 못 내려서 지금 여기 이 기업에 보면 처음에 0이라고 했다가 다시 5로 지금 수치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좀 나와 있지 않아서 뭐 어떤 부분이 우세하다고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부분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하 변동 대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안정적인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 개발도 지금 모두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강릉에서 사고가 난 부분이 뭐 인명피해도 한 2명 정도 있었는데요. 이런 1세대 알칼라인 수전해를 가지고 이런 재생이랑 직접 물리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소산소가 섞이는 부분들을 모르고 장치에 산소 내에 좀 수소산소가 섞여 있어서 폭발을 해서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 이제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는데요. 그만큼 잘못 따라줄 경우 굉장히 위험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2세대 기술이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주와 동해 뭐 P2G 이런 실증을 하고 있는 것도 완벽한 2세대는 아니고요. 배터리 기술을 대면서 조금 이런 기술 개발들은 지금 출연연이나 대학에서 장치들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면 실증에 들어가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배터리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이런 ESS에 붙이면 굉장히 안정적인 전력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이걸 스스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수전의 장치는 그대로 모두 반환무쌍한 수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만큼 ESS 가격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수소 생산 단가도 그만큼 같이 늘어나게 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하고의 경쟁을 한다면 이런 배터리하고 되면서 지금 실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배터리를 대해서 장치를 꾸며본들 결국은 해외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기술에는 결국 가격 경쟁에서 승부를 못 보기 때문에 금방 도태될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럼 이런 사태가 이루어졌나? 잠깐 보면 2010년대 해외에서는 2세대 기술 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미 여러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를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과기부와 산업부 연구를 보시면요. 산업부는 다 실증입니다. 다 실증인데 2019년 아까 사고 난 데까지 이게 사고 난 부분인데요. 다 1세대 연구만 하고 있었습니다. 1세대로 다 실증. 왜냐하면 그것을 실증한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지도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기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제대로 됐냐? 그냥 전국 하나 이게 3천만 원짜리 그 과제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뭐 선도 사업에서 한 5천만 원 이내의 사업이었고요. 뭐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연구들이 되면서 두 개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할 만한 기술들이 하나도 없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두 개의 부처의 어떤 연구 방향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기술들이 없다 보니 결국 우리가 맨날 실증만 하고 연구만 하고 두 개가 서로 만날 기회가 전혀 없어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제는 바로 이 부분, 이 두 개의 과교를 역할하는 그런 과제가 저희 사업단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면 해외 사례를 다 봤더니 뭐 셀 단위의 어떤 연구 개발, 뭐 학교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이 실증, 그다음에 그 장치 뭐 개발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바로 두 개의 가교를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윤리라든가 NREL 또는 DRL 뭐 이런 해외 유수의 어떤 출연형 부분들이 그 가교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면적이 600스퀘어센치 정도가 됐습니다.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너무 큰 것도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딱 파일럿 스케일 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을 한 600스퀘어 센티미터로 잡았고 저희들은 모든 면적을 이 이상으로 잡는 걸로 타겟을 맞춰서 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갔냐면요.
뭐 이런 장치들은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전거 평가할 때 저희도 쓰는 부분인데 뭐 할프셀 테스트 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 다음에 셀 평가할 때 셀 평가까지는 좀 해야 될 겁니다. 가고 있고 그다음 스택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600 스퀘어 센티미터 이상이 가게 됩니다. 지금 한 720 스퀘어까지 갔는데요. 그렇게 되면 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냐면 뭐 전압 효율은 뭐 그냥 전압 뭐 이론적인 전압 대비 실제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전류 효율은 실제 우리가 가해준 전류 대비 우리가 나온 수소량을 계산을 해보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은 전류와 전압 효율을 곱해주면 에너지 효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스템 효율은 전체 뭐 스택 효율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체 비용비까지 포함된 효율을 나타내는 거. 입력된 전력 대비 우리가 나온 수소량으로부터 전체 효율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전압 효율뿐이 못 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셀 평가까지 갔을 땐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기껏해야 전압 효율, 전류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류율은 어떻게 측정하죠? 나온 수소의 뭐 지시로부터 산소가 얼마큼 섞였는지까지 보게 되고 수소 양을 뭐 웨가스미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그 물들을 다 떨어뜨리고 순수한 수소량을 재면서 전류율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셀을 테스트할 때 주로 이제 뭐 그 히팅 테이블 감아서라든가 온도를 좀 올려주게 되잖아요. 그 아까 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퍼니스 준다든가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전기가 들어가서 변환된 열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 외부에서 열을 주기 때문에 그 효율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션트 커런트 이런 부분들도 계산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스택까지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 효율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더라도 누군가는 이 개발을 가기 위해서는 스택까지 평가를 해야 되고요.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제 논문 리뷰를 하거나 이럴 때 이 부분을 그 국내 논문을 하나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주로 가해주는 그 열 부분을 고려 안 하고 효율의 델타 H 값을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열은 공짜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효율보다 굉장히 높게 나와요. 어떤 경우는 100%가 넘게 나와요.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율들이 막 90%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열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 다 고려 안 하고 델타 G로만 계산한 게 아니라 델타 H로 계산하다 보니까 100% 이상도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약간 근데 이제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잠깐 제가 이건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막 100% 넘는 경우도 나와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까지 평가하려면 여기까지 좀 가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듭니다. 뭐 흔히 말하는 노가다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적인 장치도 많이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뭐 그 사업단에서는 여기까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 목표 타겟을 잡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출연연에서 시스템 개발까지 하고 많은 저희들도 구성된 이제 학교에서는 그 전극이나 분리막의 어떤 소재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개발이 되면 저희가 스케일업을 하고 전극화하고 촉매를 분리막을 합성하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해서 실제 스택에 접목을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정말 시간이 좀 제가 너무 좀 해서 뭐 자료를 볼 수 있으면 보시고요. 그 저희가 팹하고 알칼라인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20년에 지금 보면 팹이 1에서 2A per 스퀘어 센티미터입니다. 전류 밀도죠. 알칼라인은 0.2에서 0.8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할 때마다 알칼라인 0.2고 팹은 1.5 정도였어요. 전류 밀도가 7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장치에서 7배 이상의 수소가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7배 7분의 1로 장치를 줄여도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갔냐면 아사히 카세이가 0.8A까지 올렸고 지금 최고가 2A 정도입니다. 7배에서 지금 2배 좀 넘는 2.5배, 3배 이내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칼라인은 전류 밀도를 높인 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고 햄도 가고 있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2배에서 3배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하 변동성도 이 크기는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가격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하 변동성도 지금 알칼라인도 부하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두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추후에 같은 종점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개의 기술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치에 대한 얘기지만 가격과 성능 차이는 점차 줄어들어서 거의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을 기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BOP 부분이요.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팸은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지금 끝내야 되죠? 좀 더 할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면적화로 가서 가격을 저감시켜야 되는데, 알칼라인 수전에는 우리가 만든 걸로 서로 막하고 그 전극을 서로 제로 개별해서 컴프레스 시키면 됩니다. 근데 팸은 코팅을 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가 대량 생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스프레이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 코팅을 하게 되면 결국 가스켓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로스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결국 대량 생산, 지금 넥소를 만드는 방법이 슬라타이 코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팩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햄이 정말 그렇게 더 커질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넥스에서 들어가는 게 280 스퀘어 센티미터입니다. 300 스퀘어 센티미터가 안 넘어가는데, 이거를 1000 스퀘어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슬라타이 코팅을 누가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공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기업이 커버해야 될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대면적화되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보면 어떤 기술을 가야 되는지는 지금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CO2 배출적인 측면에서 보면 백금하고 이리듐이 광산에서 캐내는데요. 이게 PT하고 이리듐을 채굴을 해서 정제하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CO2가 나옵니다. 이게 각 물질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PT와 이리듐은 이렇게 CO2 배출량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알칼라인스는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보다 되게 CO2 배출량이 좀 적습니다. SOC 부분도 이런 CO2 배출량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리듐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이런 부분들, 기금속 부분의 어떤 자원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크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런 부하 변동에 의해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데그레데이션이 많이 일어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사용했던 그런 촉매들을 통해서 이런 부하 변동성의 안정적인 전극을 개발했던 부분이고요. 햄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햄도 이렇게 부하 변동 테스트를 저희가 해봤어요. 저희 햄하고 알칼라인 다 연구하고 있는데, 가만히 딱 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OCV 값을 보이는데, 한쪽에서 수소 쪽에 그 압을 높게 잡기 때문에 수소가 산소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리듐 옥사이드가 있는 부분이 갑자기 환원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또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그 전극 자체가 데그레데이션이 쉽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했던 부분은 이렇게 산화 반응에 그 특화된 CV 값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오프 상태에서 가만 놔두게 되면 이렇게 하이드로젠 어드접션 부분들이 이리듐에서 나타나게 돼서 이런 데그레데이션을 막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주요하게 일어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알칼라인 수전에는 먼저 개발을 완료했고요. 완료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1단계 스택까지 개발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1000시간까지 온오프 테스트를 해서 평가를 했을 때 82%의 효율을 도달했고, 전류 밀도는 0.6A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은 지금 해외 선도 국가들의 장치에 언저리에 있는 값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업단 과제를 통해서 이거를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가 되겠고요. 22년도에는 우리가 저희가 만든 스택은 해외 기술보다 앞서야 되지 않냐는 목표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알칼라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한 펜 부분에 PT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아직은 셀 테스트뿐이 못했고요. 아직 스택 테스트까지는 가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소 생산 단가는 2030년 되면 이 그레이 수소 영역에 도달하게 될 거고요. 2050년도 되면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레이 수소보다 더 단가를 저감할 수 있는 굉장히 기대되는 기술이라고 해외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수치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재밌는 발표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학생분들 또는 교수님들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뮤트 음소거를 끄고 음성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손명원 학생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창희 박사님 종업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소재과학과 석사과정 손명원입니다. 강연 초반에 휘발유와 수소의 가격을 비교해 주셨는데 수소가 휘발유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밀도 또한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소 연료와 휘발유와 같은 질량일 때 비슷한 부피를 가질 수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생각 안 해봤는데요. 예, 근데 액화 수소에 갖고 있는 그 뭐 그래비메트릭 그 덴시티라든가 또 볼리메트릭 덴시티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스탠다드로 볼 때 액화 수소하고 아마 휘발유가 비슷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는 여러 가지의 화합물로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암모니아로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LOHC라고 새로운 화학적 수소 결합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금속 수소화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래비메트릭 그 덴시티가 액화 수소보다 더 그쵸.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 휘발유보다 더 비슷하거나 또는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뭐 정확한 지금 수치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창민 학생도 질문을 주었는데요.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제적인 환경 이슈로 내연기관이 없는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수 전기 자동차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수소 전기 자동차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수소 전기 자동차 개발에 힘쓰고 있기도 합니다만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의 어려움으로 대두되곤 합니다. 말씀하신 수전의 기술 개발이 수소 전기차 사용 확대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중 어떠한 형태가 사회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수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던 부분인데 한때는 수소가 앞설 거냐 배터리가 앞설 거냐 얘기했지만 배터리 기술이 너무나 발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중론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그 소형차 부분에서는 배터리가 굉장히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헤비 듀티라든가 뭐 이런 버스라든가 조금 더 큰 규모의 시장에서는 큰 규모의 자동차에서는 수소 연료차가 앞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또 확신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충전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수용성 부분도 차지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 어떤 부분이 우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두 개가 공존하다가 어쨌든 궁극적으로 가는 그 에너지 사이는 수소 사이이기 때문에 수소 사이로 마지막에는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석 학생 음소거 해제하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그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 수소 관련해서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수소를 결국 물에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든지 그런 거를 사용을 해서 수소랑 산소로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물을 수소로 전력을 이용해서 전환한다라는 건데, 그냥 전력을, 그러니까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하면은 수소를 전환해서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면이 많이 부족하게 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소라는 게 이제 상당히 그 반응성이 좋은 가스고 부피도 굉장히 크게 어, 그 가져가는 가스인데 이거를 저희가 일상생활 같은 데서 사용할 정도로 뭐 컨덴세이션이 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굉장히 아주 예리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에너지 저장체로서 수소를 얘기할 때 아마 뭐 신문을 검색해 보면 배터리 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컴피티션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아마 그와 유사한 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배터리가 갖고 있는 게 뭐 95%까지 효율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전기로 수소를 만들면 지금 기껏 해봐 80%고 다시 이걸 연료 전지로 바뀌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면
오팔이 40에서 4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결국 60%를 버리는 기술을 뭐하러 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전체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도 있다시피 레벨라이즈드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과정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배터리를 만약에 우리가 장기간 저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잠깐 말을 바꿔보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태양광만 보면 봄철하고 겨울철하고 발전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봄철 2배 이상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을 깔았을 때 봄철은 남을 수가 있고 겨울철은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런 6개월을 저장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터리를 6개월 동안 저장해 놓으면 리크 커런트가 어떻게 될까요? 6개월 동안 그대로 100% 남지는 않죠. 그만큼 로스도 생기죠.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장기적인 저장에선 수소가 굉장히 유리하고 단기적인 저장에선 배터리가 유리합니다. 그 시간을 지금 뭐 계산한 데마다 틀리지만 10시간 이내는 배터리, 또는 뭐 20시간 이내는 배터리, 그 이상은 수소가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경제적 평가에마다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전혀 다르고, 우리가 6개월 이상의 장기 저장과 또는 대용량으로 저장할 때, 또는 재생에너지를 해외에서 가져오는 그 저장체로 볼 때는 수소가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부분을 배터리보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율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저장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도 아직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요. 액화 부분까지는 해외에서 굉장히 실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지만, 나머지 좀 더 안정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연구 개발 중이라서요. 지금 그 질문해 주신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 개발로 또 기술로 통해서 확보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이형도 학생도 채팅을 통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박사님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평소에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생산 기술에 관심이 있어 흥미롭게 강연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연 중 수전의 기술의 세대를 말씀하신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기존 개통 전력 연계형에서 재생 에너지 연계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세대가 구분이 된다고 하셨는데, 강연 자료에 언급하신 2세대 알칼라인 수전의 기술과 2.5세대 알칼라인 수전의 기술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2.5대는 설명을 잠깐 안 했습니다. 뭐 시간도 좀 없었기도 하고요. 그 햄은 안 그런데 알칼라인은 특이하게 이렇게 세대가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 세대는 그 국제적으로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좀 임의적으로 나눈 부분도 조금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덴마크 쪽에서는 차세대 수전, 알칼라인 수전을 2세대라고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생을 직접 연계형이냐 아니냐 구별은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1세대, 2세대 구별을 한 겁니다. 근데 왜 3세대도 아니고 2.5세대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건 제가 그냥 네이밍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알칼라인 수전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이 펨에서 쓰고 있는 치밀막을 쓰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5세대라는 부분이 알칼라인 수전의 이 막을 펨 수전에와 마찬가지로 그런 고분자 막을 쓰겠다는 컨셉에서 2.5세대라고 해서 그 음이온 교환막을 쓰는 수전해를 2.5세대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왜 2.5세대라고 말씀드렸냐면, 2세대에서 쓰고 있는 컴포짓 막의 개발이 너무나 발달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음이온 교환막이라는 막 수준의 치밀막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얘가 정말 2.5, 3세대로 갈 것인가? 얘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좀 있어서 아직 3세대라고 네이밍을 안 했습니다. 2세대가 이 영역까지 금방 치고 올라오는 게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약간 살짝 도망가는 의미에서 2.5세대로 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태 학생 음소거 해제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희 박사님, 이영무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박영태입니다. 먼저 인상 깊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논문들에서는 대부분 수전의 전극들의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들을 보고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부하 변동형 수전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최근에 2020년에 네이처 카탈리시스에 나온 HOR 촉매 논문이 생각났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원치 않는 ORR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촉매 담지체의 선택적 산화 환원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혹시 그
이러한 걸 관련해서 이제 수준의 전극에서는 부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방법론들을 적용해서 연구들이 진행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넥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연료 전지인데도 불구하고 OER 쪽에서 순간적으로 그 출력이 높아지거나 포텐셜이 어느 정도 높아질 때 ORR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뭐 PTC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리듐이 그 OER 반응에 그 최적화된 전극이니까 이리듐을 갖다 거기에 함축을 시키기도 해서 OER 반응을 얘가 커버를 하기 위해서요. 알칼라인 수전에 그러니까 뭐 팸도 마찬가지고 뭐 원치 않는 그런 반응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더 심각한 게 지금 그 수전의 장치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컨셉들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우리가 뭐 코발트 포스파이드나 뭐 이런 전극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반응에 대한 믹스 포텐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OER 반응이 일어나는 0.7V에서 갑자기 0V를 떨어뜨릴 것인가 아니면 0.5V를 떨어뜨릴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의 믹스 포텐셜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데그레이션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별로 그 데그레이션 메커니즘들을 규명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접목된 수준의 장치라면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 프로텍션 레인지를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구를 보호하는 방법이 수동적인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다른 방법 하나 뭐냐면 희생양극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희생양극 부분들이 이제 녹아나기 때문에 어떤 수명적인 한계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라이프 타임을 볼 때 얼마 정도 떨어진까지 예측 가능하다면 만약에 더 그 세크리파이스 될 수 있는 그런 그 물질들을 같이 코어 디파지션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전국을 보호해주는 그런 영역도 쓰고 있고요. 또 원천적으로 그런 산화되는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적일 수 있는 소재들을 찾아내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서 세 가지 트랙으로 저희들이 기술 개발하고 각각의 어떤 부분에 만족스러운 데이터들을 좀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출근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현희 학생 질문입니다. 박사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팸 기술과 알칼라인 기술에서 사용되는 촉매 재료에 대해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촉매의 가격, 환경적 측면이 로그 스케일이어서 팸이 매우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칼라인 대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어서 두 방향 모두 연구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실증 데이터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로들 그냥 구글링해서 통해서 얻은 데이터 가지고 뭐가 좋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저도 이 연구를 지금 해서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램프업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램프다운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스택 부분뿐만이 아니라 BOP 부분도 많은 지대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라인 수전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굉장히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팸 수전해 자체도 지금 어떻게 특성을 보이는지 아직도 데이터가 없어요. 물론 유럽은 다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전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뭐 논문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 부분에서 확신을 좀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팸이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부하 특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은 당연히 이론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칼라인은 아무래도 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치밀하게 대해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론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보는 부분에 의하면은 BOP 부분들이 또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중론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계속 겉돌고 있는데 정확한 답은 좀 해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제가 약간 우려하는 상황들은 정말 햄으로 갔을 때 다 국산화가 가능할 것이냐 우리가 그 나피온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을 정말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냐 또는 베쿰이나 이리듐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넌 너블한 머티리얼을 정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한번 정말 솔직히 본다면 이 부분이 약간 회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장단점들은 다 내포하고 있어서 저는 두 가지가 다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장기적인 것을 나중에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진 학생의 질문입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신소재과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성진입니다.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소를 저장했다가 다시 수소의 형태로 되돌릴 때에도 에너지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체 효율이 그것 역시 감안된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그 모든 경제성 평가는 아직은 그 수소 생산
수전에서 전기에서 수소를 만드는 것까지는 효율 평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저희들이. 근데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게 뭐냐면, 원래는 미국 DOE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유럽에서는 그러한 경제성 평가를 다 완료하고 피지빌리티 테스트를 하면서 연구 개발 방향들이 결정이 되고, 그게 그 각 연구자들이 거기에 목표에 맞춰서 연구를 하는 게 해외 선도국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국이 아닙니다. 패스트 팔로워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가니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일본이 저렇게 가니 한번 저렇게 가봅시다 였던 거고, 수소를 통해서 우리가 선도국으로 지금 발돋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경제성 평가에서 팸이나 알클라인이나 해외에서 갖고 올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호주에서 갖고 온다면 15,000km가 떨어져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액화수소를 가져오다 보면 보이로프가 발생해요. 그동안 몇 퍼센트가 다 날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면밀한 고려가 안 돼 있고, 저장은 뭐로 해야 되지?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에서야 경제성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성현 학생이 주셨는데요. 박사님 정말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전기화학 디바이스에서 좋은 쪽은 연력학적 효율 면에서 유리하고 고온은 키네틱한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SOC와 같은 고온 디바이스와 알칼라인 C와 같은 저온 디바이스 중 궁극적으로 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속 저한테 선택하라는 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SOC는 이제 폐열 부분을 활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에너지에 대한 효율부적인 부분에서 키네틱적인 부분 때문에 그 고온에서의 어떤 오버 포텐셜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고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폐열들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데는 대체 어디고, 그 다음에 그 고온이 700도, 800도 이상 가야 되는데 그건 대체 무엇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연구 개발을 가고 있지만, 정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세워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거를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열 부분들을 충분히 공짜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태양열을 연결시켜서 고온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온오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기술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열원의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 게 필수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햄하고 비교하기 좀 어렵고요. 각자의 장점, 단점이 있고, 우리는 또 아직은 선두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남들 한 거 쫓아가기보다는 우리도 시행착오 겪어야 됩니다. 고꾸라지기도 하고요. 리스크도 많이 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 같이 한번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알칼라인 수전해 외에도 SOC나 PCEC와 같은 고온 디바이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소 연구단에서는 이제 계질수소 쪽 하는 팀, 그룹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수전해를 팸 수전해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알칼라인 수전해, 그 다음에 AEM 수전해, 그 다음에 지금은 해수 수전해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소 연구단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SOC는 에너지 소재 연구실이 있고요. 또 SFC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뭐 세라믹 기반 연구를 하도 오래 한 그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SOC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1kW까지 개발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뭐 PC 부분은 연구는 조금 스케일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그 어려움이 좀 있고 해서 출연연보다는 학교에서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과 실증의 그 두 가지 갭을 메워주는 쪽이 어떤 출연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원천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금 하다가 지금 PEC는 거의 뭐 하는 그룹이 좀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후배님들이 워낙 정말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 한번 근데 느꼈습니다. 원래 질문이 많은가요? 오늘 유독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건 간단히 각오하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아주 예리한 질문들 감사하고요. 네. 정말 같이 이렇게 강연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소개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 포함해서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너무 재밌게 해주신 김창희 박사님께 기념품 증정을 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후배한테 줘야 되는 네. 걸 제가 가져가서. 인증샷.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훌륭한 우리 선배님이신 김창희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